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시간이 당신의 용기를 전부 가져가지 않게, 불편한 마음이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지체 말고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최소한의 선과 원칙을 지키고 과감히 거절하면서도 적당히 도와주는 지혜를 가져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착하다 또는 악하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입니다. 누가 봐도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잘한다거나 그런 부탁을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또 남들에게 뭔가를 베풀기도 잘하죠. 그래서 항상 손해보는 듯 삽니다. 원래 내가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은 법인데 이 착한 사람들은 왜 싫은 내색도 없이 그 불편하고 굳은 일들을 하는 걸까요? 단지 성품이 착해서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책인데요. 저자인 무행거는 이 책에서 선량함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은 단지 본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결핍이 이런 성향을 갖게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무 착해서 누구에게든 잘한다는 뜻의 무골호인 같은 선량함은 버려야 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착한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가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거절할 용기를 내는 대신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는 길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맞서 싸우기보다 우울과 상처를 내버려 두는 길을 택할까? 왜 이들은 절망감에 묶여 스스로 행동할 가능성을 제한할까? 10여 년간 온 가족에게 모욕받으며 자란 한 여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에 시달린다.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심각한 심리적 병에 시달린다. 이들은 소심하고 나약하며 폐쇄적이다. 또한 세상의 온갖 불공정함, 괴롭힘에 직면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보니 우울감도 매우 높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론도 모두 맞는 말이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절망한 게으름뱅이다. 착한 사람들의 선량함은 그 사람 자체가 선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남들에게는 좋은 일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로 당사자들은 마음의 상처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왜 이런 착한 병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지, 자발적 상처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티는 22살이었지만 아직 미혼이었다. 중국 시골에서는 여전히 일찍 결혼하는 편이다. 가족들은 선을 보라고 성하였다. 그녀도 결혼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선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얼굴을 겨우 몇 번 보고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선자리에 몇 번 나갔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가족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T는 조건만 괜찮으면 아무하고나 결혼하자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그런 생각으로 나간 마지막 선자리에서 그녀는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상대가 늘어놓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일단 만나기로 결정했다. 만나다 보니 남자는 감정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했으며 툭하면 성질을 부렸다. 그녀는 참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지만 상대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T는 관연한 자신의 나이가 걸려 망설였다. 남자의 괴팍한 성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았다. 게다가 이렇게 매달리는데 헤어지자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곧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본성을 드러냈다. T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그녀의 곁에 있었던 것은 단 이틀뿐이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는 더 심했다. 남편은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안아주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밥 한 번 챙겨주지 않았다.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T는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결혼 전에 사놓은 집을 이미 몰래 처분한 상태였고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친정 부모에게 얹혀 살며 아이를 키워야 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서로 빚진 것도 없는데 단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거절한 뒤 잠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편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체면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종종 있다. 심한 경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앞길을 망치기도 한다. 그러니 차라리 미안해서 겸연쩍어서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체 말고 실행에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의 용기를 전부 가져가 버릴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선 곤란하다. 지금 당장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미안한 마음이 더는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라. 남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할수록 오히려 미움을 사기 쉽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갈수록 내게 요구하는 사람만 늘어난다. 힘들게 일하고도 단지 겸연쩍다는 이유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혼자 고통을 곱씹어야 한다. 아는가?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잃은 우정, 사랑,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최소한의 선과 원칙을 지키고 아첨하거나 비위 맞추지 않으며 과감히 거절하면서도 적당히 도와주는 지혜를 가져야만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큰일 앞에서조차 최소한의 선도,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거절하는 기술.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막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심했어요. 동료가 부탁해 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으니까요. 도시락이랑 커피를 사다 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미루더라고요. 심지어 동료 부탁 들어주느라 내 할 일을 못해서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죠.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들이 미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회사에 새 직원이 온 것을 계기로 처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 봤어요. 그런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더러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여태껏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동료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답답하고 울적하게 만들었구나. 그때부터는 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소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뼛속까지 침투한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거절이 어렵다는 점에 동감할 것이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거절은 곧 상처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은 자신의 감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 동양인은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미덕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다면 인격적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기꺼워할 만큼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애쓴다. 부모나 친척의 부탁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자기 긍정 및 자기 존중의 능력이 심각히 결여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긍정의 근거를 구하면 자연히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 가치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얻는 일시적인 가치감과 안정감에 중독되는 일종의 중독적 피합관계에 빠지기 쉽다. 건강한 인격과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존중, 긍정에서 나온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혼자 걷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긴다. 앞서 언급한 그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남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노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선을 자꾸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 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친절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매우 훌륭한 품성이지만 실제 이런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에 비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에 차일 정도로 많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배신도 잘한다. 일종의 악순환이랄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량함을 먹이로 던져주지 마라. 결국 바보가 되는 쪽은 자신일 테니 말이다. 100번을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즉시 낯빛이 변한다. 이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만두가게 주인이 제때 따뜻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환경미화원과 불황자들에게 사랑의 만두를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 얼마간 선행을 계속하다가 주인이 더 이상 만두를 공짜로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간 만두를 얻어먹던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나섰다.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심지어 만두 말고 돈으로 달라며 뻔뻔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이른바 착하고 순진한 어려운 서민들이 벌인 일이었다. 본래대로라면 마땅히 만두가게 주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는커녕 이토록 악한 짓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경제학의 한계 효용이다.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는 누군가 만두 한 개만 줘도 감지덕지한다. 심지어 그를 위해 충성까지 맹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컷 먹고 배가 부른 후에 누군가 또 만두를 준다고 해보자. 어떨까? 아마 처음처럼 고맙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느끼는 행복감은 첫 번째 만두를 먹었을 때가 가장 크며 이후의 행복지수는 포만감과 반비례해 떨어진다. 배가 부른 뒤에는 이제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만두만 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십상이다. 그러다 손에 10여 개의 만두가 쥐어지면
고마움은 거의 사라지고 스멀스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은 자선을 베풀 줄 알지만 사실 쇼를 하려는 게 아닐까? 왜 만두만 주냐고. 내가 필요한 게 만두뿐이 아닌데 말이야.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물론 맨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꼈으리라.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로 도움을 받은 후에는 어떨까? 아마 자신이 마땅히 누릴 당연한 권리로 여긴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도움이 끊어졌을 때 그처럼 분노하고 화를 낼 이유가 없다. 명나라에 염은의라는 공정하고 청렴한 재상이 있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고향으로 내려가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그에 대해 함부로 욕설을 퍼부었다. 나중에 여재상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지만 선의를 베풀어 그의 죄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사람이 훨씬 심각한 죄를 짓고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여재상은 몹시 괴로워하며 스스로 탓했다. 자신이 인정을 베푼 바람에 오히려 그가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놓치고 마침내 죽을 죄까지 지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진즉에 합당한 벌을 받았더라면 죄를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선한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선한 마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수많은 작은 선의가 엄청난 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맹목적인 선량함은 오히려 잘못일 수 있다. 옛말에 배는 적당히 부른 것이 좋고 사람은 적당히 잘해주는 편이 좋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선한 사람이 돼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비록 선량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음의 선한 생각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양보하지 말아야 할 사람, 물러서지 않아야 할 때. 한 신하가 군주에게 죄를 짓고 달아나다가 우연히 옛 지인이 사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안 시종이 친구에게 의탁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신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가 예전에 내게 많은 선물을 보내고 잘해준 까닭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때 내 손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도망자이니 그는 분명히 나를 잡아 군주에게 넘겨 권력의 환심을 얻으려 할 것이다. 결국 그는 마을에 머물지 않고 신속하게 빠져나갔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지인이 과연 그의 뒤를 추격했다. 선물 공세를 벌이며 호의를 사려 애쓰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현실에서는 저 사람이 내게 진심으로 우호적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옛말에 승승장구할 때는 자신을 시험하고 내리막길일 때는 친구를 관찰하라고 한 것이다. 인간은 매우 불안정한 존재다. 상대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겉으로 우호적이거나 초반에 비우호적인 모습만 보고 한 사람의 인품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덕으로 덕을 갚고 강직함과 공정함으로 원한을 갚는다면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스스로 낮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상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마워하지도 나의 선한 마음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비슷한 길을 걸어왔으면서도 스스로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훨씬 우호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아무개일 뿐이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경시할 수도, 심지어 미워할 수도 있는 존재다. 나 스스로 남보다 훨씬 낫다고 아무리 생각한들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점 하나 없는 보통 사람인 것이다.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인격은 과거의 경험, 습관, 취향, 선호, 자기평가 및 경험이 취합된 결과물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외부 세계와 얽히는 매 순간을 통해 자신의 심적 모형을 조금씩 바꿔간다. 반사회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과거에 일련의 해로운 행동을 해서 이득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선한 생각과 행동을 한 덕분에 보상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좋은 행동 양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 양식을 의식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그저 매번 습관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며 절반 정도는 외부 세계로부터 지지나 묵인을 받을 뿐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선한 쪽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외부 세계가 우리의 행동에 비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나름의 방법을 이용해 교묘히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비우호적인 사람들을 멀리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튼튼한 자아를 가지는 심리 전략.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선함과 악함은 본성보다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본 태도에 가깝다. 누군가는 선한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고 누군가는 지키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종종 자신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똑같이 착한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당신의 착한 마음에 감지덕지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외려 더 쉽게 상처받는다. 중국의 대표 감독 펑샤오강의 영화 방화의 남주인공 류펑은 어떤 면에서 선량함의 화신과 같은 인물이다. 소문이 진실보다 강하고 무서운 시대에 그의 개인적 의지와 성품은 스스로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며 집단의 신뢰도 얻지 못한다. 군 예술단에 있는 그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일을 기꺼이 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헌신한다. 그러나 그의 선량함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모하던 여자에게 고백하다가 끌어안았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진다. 그는 엄중한 경고를 받고 벌목부대라는 가장 힘든 부대로 보내진다. 평소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까지 그를 멀리하는 가운데 오로지 여주인공인 샤오핑만이 류펑의 선량함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긴다. 샤오핑 역시 어려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군 예술단에 들어온 후에 줄곧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 그런 그녀를 도와주고 돌봐준 사람이 바로 류펑이었다. 그랬기에 군 예술단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류펑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샤오핑은 차가운 인간성에 철저히 실망한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선량함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 자원에서 최전방으로 향한다.
류펑이 한 선량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군 예술단에 있을 때 그는 취사반장을 위해 소파를 털고 아무도 먹지 않는 터진 만두를 먹었으며 무대 커튼을 수선했다. 식당에 부서진 의자를 수리하고 세탁기에 막힌 호수를 뚫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그야말로 아무나 그를 부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은 류펑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아니다. 그가 벌목부대로 자천된 뒤로도 군 예술단은 변함없이 굴러갔으며 그가 하던 잡일은 금세 다른 사람이 맡았다. 물론 모범 병사로 표창을 받았을 때도 억울하게 좌천되었을 때도 류펑의 착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착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를 배척한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자신의 선량함을 맹목적 희생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집단적 악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알고 보면 지나치게 선량한 사람도 지나치게 악의에 차 있는 사람도 모두 원 가족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성장 과정은 놀랍도록 흡사하다. 내내 불행했거나 가정에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생겼거나 오랜 기간 어렵게 생활해 왔거나 하는 시기다. 다른 점이라면 지나치게 선량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의 환심을 사려 하고 지나치게 악에 차 있는 사람은 분노를 발산해서 세상에 복수하려 한다는 것뿐이다. 전자는 결국 집단적 악의에 희생당하고 후자는 더 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도리를 중시하는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하는지 넘어진 노인을 도와주는지 이는 모두 개인의 생활태도 및 양심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다. 도덕은 선악을 기준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구속하는 행동 규범이다. 그런데 도덕의 기준이 선악이라면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유일한 본성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이기, 즉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에 선악이 아니라 이기야말로 진정한 본성이라 할 수 있다. 행동의 동기와 목적도 모두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유익을 줄지 해를 끼칠지는 모두 이기로 향하는 과정에서의 행동과 수단에 불과하다. 자신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해득실을 따진 셈법의 결과일 뿐이다. 셈법은 지성과 관련된 문제다. 심성, 다시 말해 선악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선의는 지키되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는 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인 이기심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선에 부합할 때 우리는 모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그 자체도 나의 행위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통해 얻는 자기만족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반대로 남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내게 희생이나 상처로 돌아온다면 자발적 불행을 자초하는 일일 뿐입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선은 지키며 선의를 베푸는 사람, 착하되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타인과 상처로부터 나를 지켜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